44쪽에 가시면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개별 수요, 시장 수요. 우리 앞 시간에 수요 곡선을 이야기하면서 예컨대 어느 한 사람 값이 가격이 500원일 때 한 달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30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별 수요 그리고 시장 수요 그래 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앞 시간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좌표축은 세로좌표축이 뭐죠? 가격.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P로 표시합니다. 영어권에서 발달했으니까. 가로축은 수량이고요. Q라고 표시합니다.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죠? 우하향 곡선입니다. 앞으로는 말로 해주실래요? 이렇게 공중에 대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하향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 우하향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방향 이야기를 좀 더 첨가해드리고 개별 수요, 시장 수요로 갈게요. 이게 왜 우하향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많이 알려드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수업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부동산 학개론을 들으면서 이 국어로도 많이 알게 됐고 산수도 많이 알게 돼서 본인이 이제 주제 파악도 할 수 있게 됐고 분수도 알게 됐다. 그래서 많이 알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진짜 국어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나라 한글에 아니면 그런 논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산수도 오랜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난 게 많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이공계열 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방 잊어버렸던 걸 다 회복하셔서 나중에 계산 문제를 거의 다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9문제 거의 다 맞추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계산 문제 9문제 다 맞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게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요. 우리 가로축, 세로축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갑돌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갑돌이를 여러분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갑돌이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왼쪽이게 오른쪽이? 왼쪽이니까 제가 왼쪽을 이렇게 좌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왼쪽이게 오른쪽이게? 오른쪽이니까 우라고 하실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아니죠?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 여기는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뭐 그거 아니고 위는 상, 아래는 하입니다. 그래서 좌우 상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을 때 좌우를 먼저 읽게요? 상하를 먼저 읽게요? 좌우를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 상하를 읽습니다. 좌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우측 이동, 이렇게 이동하는 건 좌측 이동, 이렇게 이동하는 건 상향 이동 혹은 상방 이동, 이렇게 이동하는 건 하향 이동 혹은 하방 이동입니다. 이동할 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쪽의 방향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라고 읽냐면 좌우를 먼저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그 다음에 하, 우하. 그쪽을 향해 있다 할 때 우하향 이렇게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꼭 뭔가 붙여야 돼요. 이렇게 우하향으로 끝나면 안 돼. 우하향, 만약에 모양이면 우하향 한다 혹은 우하향 형태, 우하향 모양 그러든지 이동이면 우하향 이동 그래야 돼. 이거 우하예요. 절대 하우 그러면 안 돼. 우하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우상입니다. 좌우를 먼저 읽고 상하를 나중에 읽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상, 끝에만 우상향, 그 다음에 이동이든지 우상향
곡선이든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상이지 상우 하면 안 돼요. 상우는 친구 이름이에요. 따라서 우상.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 다음 또 다시. 이 방향은 뭐게요? 좌하. 이런 건 좌하향. 좌하향. 그리고 좌향 이동이든지 좌하향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이 방향은 뭘까요? 좌상. 그래서 이거는 좌상향. 좌상향 이동이든지 좌상향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좌우상은 알아. 그런데 이것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헷갈려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죠? 우하향 곡선. 우하향 한다. 이렇게 해야지. 좌상향 이러면 안 돼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저 왼손잡인데요 그러던데 상관없어. 무조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하향 곡선. 우하향 한다. 그럼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수요 곡선인데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증가하면 어느 쪽 이동일까요? 우상향 이동이겠지. 그럼 수요 곡선이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감소했어. 좌하향 이동이겠죠. 끄트머리를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좀 이따 공곡선 이야기할 거예요. 공곡선은 어떻게 생겼게요? 우상향 곡선. 우상향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향, 우하향 그렇게 향자로 끝나면 안 돼. 끝에 뭘 붙여야 돼 꼭. 아셨죠? 우상향 곡선.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면 우하향으로 이동이지. 다시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고 우상향 곡선이고 공급이 감소하면 좌상향 이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향이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잘 아셔야 된다니까. 증가는 무조건 일단 우야, 감소는 무조건 좌고. 그런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생김새 때문에 상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이거를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제가 기회를 드리냐면 3월까지, 2월 말까지 기회를 드려요. 이 방향을 익히는 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반 분위기가 대부분 헷갈려요. 그러면 상하는 빼고 그냥 우측이동, 좌측이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강좌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번에 29회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진짜로 우상향 이동, 좌향 이동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리대로 연습을 하셔야 되게 쉽고 나중에 가서 잘하게 돼요. 처음엔 힘들어도. 그런데 좀 이따 보시면 왜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지를 아시게 될 텐데요. 정확하게 방향에 대해서 연습해 놓으십시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방향 모르를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말할 때 막 엉망돼요, 엉망. 그러니까 증가는 무조건 우, 감소는 무조건 좌로 시작하는데 수요냐 공급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수요는 증가가 우상향 이동, 공급은 증가가 우하향 이동이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되셨나요? 돌아왔어요.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하향 곡선입니다. 그런데 가격과 수량 관계를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가격이 P0, 수량이 Q0, 그리고 이 점을 A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요, 이 가격이 5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편의상 아주 쉽게 사과라고 해볼게요. 사과 한 개 가격이 500원인데 여기가 20개라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기간을 그냥 한 달이라고 치면 한 달 동안에 사과 한 개 가격이 500원일 때 이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20개다 그런 뜻이에요. 갑돌이라고 할까요? 갑돌이가 사과 한 개 가격이 얼마일 때 500원일 때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20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시장에 갑돌이하고 을돌이 딱 두 사람밖에 없다고 가정해봐요. 지금 제가 어디에 그렇대서 어디에? 시장에. 근데 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오늘 지금 시장을 언급했는데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니 오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다음 시간 강의를 들으면 시장이 뭔지를 또 알게 돼요.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하면서 앞쪽을 100%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60%쯤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뒤까지 들으신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이해도가 완전 달라져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물건 사과 한 개 가격이 500원일 때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20개예요. 이건 갑돌이 이야기예요. 이럴 때 이건 갑돌이의 수요 곡선이니까 한 사람의 수요라 해서 개별 수요라 그래요. 근데 을돌이의 수요 곡선도 있다고 가정해봐요.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을돌이는 30개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사과 한 개 가격이 500원일 때 갑돌이는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 몇 개고 한 달 동안에 20개고 을돌이는 30개니까 시장에 두 사람만 있으면 500원일 때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시장 전체로 몇 개? 50개. 천천히 다시. 여기다가 그림 을돌이 거 또 하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20 더하기 30이 50이 된다는 말 제가 쓰지 않아도 되죠? 천천히 다시 합니다. 시장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편의상. 그런데 갑돌이가 500원일 때 몇 개 사고 20개 사고 을돌이는 30개 산다면 시장 전체로는 몇 개? 50개.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우하향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시장 수요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뭐라고 말하고? 개별 수요라 하고 그 한 사람의 수요를 전부 합한 걸 뭐라고 하고? 시장 수요라 한다.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한 것 전부 합했기 때문에 시장 수요도 모양이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개별 수요 곡선이 이 앞 시간 마무리 부분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 이유는 무슨 법칙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 수요 곡선이 우하향의 모양을 갖는 것도 무슨 법칙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정리요. 개별 수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시장 수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전부 합한 것. 시장에 5명이 있다. 그럼 5명의 수요를 전부 합한 걸 뭐라고 한다? 시장 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는 뭐라고 한다? 개별 수요. 개별 수요나 시장 수요나 수요 곡선이 다 우하향의 모양이다. 무슨 법칙 반영한 거다? 수요 법칙 반영한 거다. 되게 비교적 잘 하시는 거예요. 잘 따라 하시는 거고. 잘 따라 하시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면 돼요.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볼 거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요걸 설명해 보려고요. 메모 중단하시고 저거 적으실 거 없습니다. 우리 교재 45쪽. 이렇게 수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공급은 여기다 끼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수요는 똑같이 원리를 잘 알아셔야 돼요. 제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방금 그렸던 그림을 다시 당겨 오겠습니다. 당겨와요. 그럼 세로축 가격, 요 가격, 가로축 수량. 앞으로는 영어권에서 발달했으니까 이제 한글 안 쓰고 PQ라고 써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 과정에서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제가 저 부연 설명들을 해드리겠지만 나중에는 PQ 그렇게 합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모양이죠. 무슨 법칙 반영한 거죠? 수요 법칙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 디맨드 커브라 해서 수요 곡선은 D로 표시할 겁니다. 그런데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찍어보면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정해지죠. 이 점 A점이라고 편의상 말하고 가격은 P0, 수량은 Q0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량이 정해졌죠. 그런데 만일 어떤 물건의 물건값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의 물건값이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여러분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는다요, 준다요? 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는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더니 수요량이 여기까지 늘었대요. 가격이 P1으로 하락했더니 수요량은 늘어나게 된다. 물건값이 떨어지니까 수요량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대응점이 A점이 아닌 B점으로 바뀌었군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는다. 대응점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물건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다. P2로 올라갔고 수요량은 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하고 대응점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물건, 해당 물건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해당 물건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량의 변화. 그럼 이걸 원인과 결과 관계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원인은 뭐냐? 해당 가격이 변하면 이게 원인. 그러니까 해당 가격이 변하면 해당 가격의 변화. 이게 뭐라고요? 원인이라고. 원인은 무슨 변수죠? 독립변수.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듣지 않고 이런 그래프만 계속 그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내용들은 못 보고 손가락 끝만 계속 바라보는 거야. 이쁘게 생겼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내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초가 너무 어렵네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지금 얘기를 듣고 너무 수준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분도 와서 있어요. 진짜로.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거를 계속 그렇게 매번 반복해서 해도 되나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원인이 뭐라고요? 해당 가격. 이게 독립변수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게 원인이면 결과가 나와야겠죠? 결과는 양의 변화로 나타나지. 그래서 수요량이 변한다. 요건 종속 변수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를 보니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해당 가격의 변화. 원인이 해당 가격의 변화면 이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바뀐다? 수요량이 바뀌죠. 수요량이 바뀌는데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걸 뭐라고 부르자?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수요량의 변화는 마치 하나의 명칭인 것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요량이 바뀌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는갑다.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수요량이 변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중요합니다. 해당 가격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게 수요량의 변화인데 얘는 대응점이 최초의 대응점이 여기였었는데 대응점이 이쪽으로 바뀌거나 이쪽으로 바뀌었죠. 그럼 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곡선 상의 이동이죠. 그런데 얘하고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죠. 수요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수요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왼쪽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당겨 오겠습니다. 그러면 세로축에는 가격을 두겠습니다. 가로축에는 수량을 두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초 과정이니까 여기다 한글을 당분간 첨가하겠습니다. 세로축 가격, 가로축 수량입니다.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하향 곡선. 꼭 우하향으로 하지 마시고 향자 뒤에 뭔가 붙이세요. 머릿속에 항상 각인하셔야 됩니다. 우하향 곡선, 우하향 형태. 이렇게 됩니다.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 수량입니다. 그러면 대응점은 여기가 A점입니다. 가격은 P0이고 수량은 Q0입니다. 그 물건의 가격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물건의 가격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대. 물건값이 변함이 없는데 소득이 증가했대. 그러면 사과 가격이 변함이 없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사과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과의 수요가 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사과 가격이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소득이 증가했더니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나더라.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사과의 가격이 변함이 없는데 사과의 수요가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전혀 변함이 없어도 사과의 수요량이 줄 수 있더라. 그러면 사과의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결국은 사과 가격이 변함이 없어도 사과 수요량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늘어나고 소득이 감소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따라 적지 말고 보세요. 제가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합시다.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커피의 예를 드는 이유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커피의 가격이 상승해서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커피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근데 커피 가격이 올라갔더니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나 이제 커피 안 먹고 홍차 먹을 거야. 이런다면 홍차의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이 사람은 커피를 홍차로 바꾼 거죠. 그러면 잘 봐요. 제가 이쪽을 원인으로 잡고 이쪽을 결과로 잡았다면 해당 가격이 맞죠. 그렇잖아요.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엔 얘를 원인으로 잡고 얘는 무시하고 얘를 결과라고 했다면 얘가 원인, 얘가 결과면 해당 가격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수요의 변화는 뭐냐? 아까 소득이 원인이 돼서 수요가 된다. 이해가셨어요? 소득이 원인이 돼서 수요가 준다. 그러면 해당 가격 이외 요인이죠. 따라서 해당 가격 말고 제가 원인을 해당 가격, 여기에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이걸 원인으로 하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수요량이 바뀌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렇게 수요량이 바뀌었다. 이런다고 하면 이것도 수요량이 바뀐 거죠. 쟤도 수요량이 바뀌었죠. 이것도 수요량이 바뀌었죠. 그런데 원인이 다른 거죠. 원인이 얘는 뭐다?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하자?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 여러분은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것이고 수요의 변화는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거다. 둘 다 공통점은 수요량이 바뀌는 건데 뭐가 다르냐면 원인이 다르다. 그럼 다시 와서 여기를 보니 커피 가격 때문에 커피 수요량이 바뀌는 건 해당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 둘만 따지면 얘가 원인, 얘가 결과면 수요량이 변하죠. 그런데 우리 잠시 얘를 무시하고 이 부분을 잠시 무시하고 얘를 원인, 얘를 결과라면 커피 가격이 원인이 돼서 홍차 수요가 바뀌었으니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줄이고 대신 홍차를 늘리는 관계를 대체제라고 해요. 그러나 대체제에 대한 얘기는 기초과정의 주된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수요의 변화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부연 설명할 겁니다. 커피 가격이 올랐다고 합시다.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의 수요량이 주는 건 수요량의 변화라, 수요의 변화라.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 법칙이고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커피에 뭔가 넣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피에 뭔가 넣어서 먹는 사람들. 그래서 커피에 우유를 넣어서 먹는 분도 계시고 시럽을 넣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여기다 시럽이라고 썼어요. 시럽의 수요도 준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한 많이 들어 보이시지도 않고 60대 초반 이런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인데 와서 저한테 묻기를 시럽이 뭔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커피에 설탕 같은 거 안 넣고 시럽이란 걸 넣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좀 보편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보편적인 예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커피에다가 시럽 넣어서 먹는 거 보편적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설탕으로 바꿨습니다. 설탕의 수요량이 준다. 저는 커피에 설탕 안 넣어서 먹는데 그분 때문에 설탕으로 바꿨다. 그럼 커피의 수요량이 줄면 설탕의 수요도 준다. 그러면 커피와 설탕이 같이 움직이죠. 함께 같이 소비함으로써 만족이 커지는 것. 이 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시럽을 넣어도 되고 커피 크림을 넣어도 되고 우유를 넣어도 됩니다. 그런 관계는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얘를 원인으로 얘를 결과로 한다면 얘를 원인으로 얘를 결과로 한다면 해당 가격이니까 수요량이 변하죠.
그런데 얘를 잠시만 무시하고 커피 가격이 올랐더니 결과적으로 설탕의 수요가 줄더라, 커피 크림의 수요가 줄더라, 우유의 수요가 줄더라, 시럽의 수요가 줄더라 하면 그렇죠.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죠. 첫날인데 첫날 어느 학원에서 들어가다가 이렇게 이제 커피를 탁 타갖고 딱 마시려고 이렇게 탁 타놓고 커피 들고 가다가 문이 갑자기 철문이어서 탁 닫히는 바람에 여기다 다 엎졌어요. 커피를. 근데 만약에 라떼나 이런 거였다고 해봐요. 그죠? 끝내주겠죠. 저는 아메리카노 좀 좋아하는데 마시면서 들어가다 팍 이렇게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또 휴지로 다 닦고 물 묻혀갖고 다 찍어내고 닦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묻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커피하고 우유 내지는 설탕, 시럽이 보완제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보완제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하고 홍차가 대체제지만 저처럼 커피도 좋아하고 홍차도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제 아닐 수 있어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근데 커피도 싫어하고 홍차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네, 그런 분들은 둘 다 대체제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대체제 보완제에 관한 얘기를 기초과정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와서 해당 가격 아니고 딴 이유 때문에 수요량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건 죄다 뭐다? 그렇죠. 이제 딴 것도 합시다. 어떤 사람이 사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좋아하게 됐어. 그 사람의 기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기호가 바뀌어서 수요가 바뀌었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렇죠. 원인이 가격 제외한 나머지면 무조건 수요의 변화. 그리고 해당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해당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를 야기하는 유일한 변수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수요의 변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시 해당 가격만이 곡선상의 이동을 야기하고 나머지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1, 2, 3, 4에 뭐 찾아야 되냐면 그렇죠. 해당 가격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이야. 그게 18의 문제예요. 이렇게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갈 거 아니고 여러분은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면 수요량이 변하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수요의 변화다. 아셨죠?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말하고자 하는 이 원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기본서에 가시면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 한 거예요? 주로 수요에 대해서 자세히 한 거예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는 48쪽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급입니다. 공급.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요하고 공급은 짝꿍이라고 그랬죠? 한 짝입니다. 그럼 수요를 잘하고 그걸 서로 대칭으로 비교해 가면서 하시면 공급을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수요가 사는 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급은 무슨 쪽에 해당되죠? 파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재 48쪽으로 갈게요. 페이지 48쪽. 이제 공급이라고 줄여서 제가 쓸게요. 그리고 공급은 무슨 쪽이냐? 그러면 파는 쪽이다. 그럼 제가 공급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게 수요고 그 필요로 하는 수요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소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수요하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하려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급자가 되겠지. 그럼 시장에 참가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참가하는 거예요. 사는 쪽을 표현하는 게 수요자, 파는 쪽을 표현하는 게 공급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 공급은 파는 쪽이고 저 파는 쪽에 사람을 공급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정 기간 또는 시점을 명시했으므로 첫 번째 기간을 명시할 때 유량이라고 그랬어요? 저량이라고 그랬어요? 유량. 시점을 명시할 때 저량. 유량의 수요도 있고 저량의 수요도 있듯이
유량의 공급도 있고 저량의 공급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판매했게요? 아직 안 했게요? 아직 안 했어요.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면 공급 역시 사전적 개념이게요? 사후적 개념이게요? 사전적 개념입니다. 수요에서는 제가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뭐라고 말했냐면 유효 수요라고 그랬어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유효 수요. 근데 공급에는 생산력이 뒷받침된 공급입니다. 생산력이 뒷받침된 공급은 무슨 공급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유효 공급입니다. 수요는 유효 수요, 공급은 유효 공급입니다. 근데 말이죠. 토지는 만들 수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비생산성. 토지는 만들 수 없다. 비생산성. 이거를 토지의 특성 무슨 성이라 하게요?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생산력이란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유효 수요라는 개념을 토지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동시에 주택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는 만들기가 어렵고 주택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만약에 주택에 만드는 기간이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년 이하는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 유효 공급이라는 말은 유효 수요만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의 개념은 많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유효 공급이라는 개념은 수요만큼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수요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부동산에 적용하는데도 제약이 따른다. 왜?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에? 그렇죠. 부증성 때문에.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똑같이 뭐에 대해 할 거냐면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 곡선은 무슨 법칙을 반영한 거게요? 무슨 법칙 반영? 공급 법칙을 반영한 겁니다. 공급 법칙. 우리는 공급 법칙 이렇게 말해도 되고 여기다 의자를 붙여서 공급의 법칙 그래도 됩니다. 그럼 공급의 법칙이 뭔가 볼까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나지. 여러분이 공급자라고 해봐요. 판다면 비싸질 때 팔겠어요? 싸질 때 팔겠어요? 비싸질 때 팔겠죠. 어떤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줄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왜 그러냐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조금 사겠지. 조금 사면 물건이 안 팔리겠지. 물건이 안 팔리면 손해나겠지. 손해나면 공급을 줄이겠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마샬이 이렇게 말해요. 제발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만 따져다오.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 불변이라 하고 이런 말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발 시험지에 주어진 조건만 갖고 따지고 다른 건 제발 고려하지 말아다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죠. 그럼 공급만 따져. 수요하고 있을 때는 수요만 따져. 시험지에 괄호 열고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 불변이다. 이렇게 조건이 줘요. 그걸 라틴어로 세터리스 페리버스라고 그래요. 우리 페이지를 돌려서 앞쪽으로 잠깐만 갔다 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 우리 교재의 4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모든 요인들은 일정하다. 경제학에서 분석할 때 말이죠. 제발 다른 건 따지지 말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만 따져라.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잘 보실래요?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해당 가격이 바뀜에 따라 수요량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해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해당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해당 가격이 올라가지만 수요량이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비록 올라갔지만 소득이 더 많이 늘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당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준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건 따지지 말고 해당 가격만 따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다른 변화는 없다고 치고 해당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준다. 언제나 조건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다른 거는 따지지 말고 다른 것은 일정하다고 치고 해당 조건만 갖고 따지는 것. 이런 걸 세터리스 페리브스. 시험지에 조건을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지를 볼 때 다른 모든 요인은 불변이다.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하다.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분석할 때 지금은 뭐에 대해서 분석할 거냐면 공급에 대해서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비싸지면 당연히 많이 팔려고 공급량을 늘릴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줄일 것이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수요 이야기할 때 공급 언급하지 마요. 공급 이야기할 때 수요 얘기하지 마요. 그리고 언제나 주어진 조건 그것만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 불변이라고 한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공급 곡선을 지금부터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좌표축, 좌표축, 좌표축인데요. 세로축은 뭘 쓴다고 그랬어요? 가격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연습 아직 안 됐으니까 입에 숙달이 들 때까지 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세로축에 뭘 쓴다고요? 가격. 가로축에 뭘 쓴다고요? 수량을 쓴다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어떤 걸 반복할 때 몇 번 정도 반복하느냐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면 본인의 나이만큼 반복하십시오. 아셨죠? 본인의 나이만큼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 3번 했는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3살이야? 따라서 나이만큼 반복한다. 항상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었죠? 우하향 곡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인가 봐요? 그렇죠. 우상향 곡선. 앞으로 S라고 쓰고 서플라이 커브. 공급 곡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공급 곡선이며 얘는 생긴 모양이 우상향.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고 우상향 곡선 하든지 우상향의 형태 하든지 우상향의 모양 하든지 꼭 뭔가 붙여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우상향 곡선은 공급 법칙을 반영하여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급 법칙을 함수로 표시하면 무슨 함수? 공급 함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공급량과의 대응점을 표시해 볼게요. 가격은 P0, 공급량은 Q0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와 관련해서 똑같이 이야기할 텐데 하기 전에 우리 아까 개별 수요, 개별 공급 했었죠. 개별 수요, 시장 공급 했었죠. 그러면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하고 했었어요. 참.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말이에요. 어느 하나의 기업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물건이 5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물건이 500원인데 예를 들어서 20개를 공급한다고 가정하시죠. 그런데 B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똑같이 500원인데 30개를 공급한다 합시다. 시장에는 기업 2개만 있다고 가정할까요? A라는 기업은 500원에 20개, B라는 기업은 500원에 30개를 공급한다고 치면 시장 전체로는 몇 개를 공급하죠? 50개를 공급하죠. 이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개별 공급을 전부 합하면 시장 공급이 된다. 개별 공급은 기업 하나하나의 기업의 공급을 말하고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을 전부 합한 것이다. 개별 공급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개별 공급 곡선이 되고 시장 공급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시장 공급 곡선이 된다. 따라서 개별 공급 곡선을 합하면 시장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개별 공급 곡선이 우상향의 모양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 공급 곡선도 똑같은 우상향의 모양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공급 법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되셨죠? 그다음 49쪽의 하단에 보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먼저는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공급량의 변화.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왼쪽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당겨 오겠습니다. 세로좌표축은 뭘 쓴다고 그랬죠? 가격을 쓴다고 했습니다. 가로좌표축은 뭘 쓴다고 했죠? 수량을 쓴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 주십시오. 저는 안 해도 사실 저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고 제가 혼자 많이 반복하는 것보단 여러분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공급곡선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 우상향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관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점을 A점, 가격은 P0, 수량은 Q0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고 치고 그 물건의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딴 건 따지지 말고 가격만, 해당 물건의 가격만 하락했습니다. 그럼 공급량은 줄어든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그리고 대응점은 A에서 B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요점은 C점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죠.
어떤 물건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공급량 안 준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다 공급량 안 준다. 대응점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는다. A에서 C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안 준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안 는다. 이건 뭐다?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원인과 결과관계로 표시하면 원인은 뭐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가격의 변화죠. 해당 가격의 변화가 원인이고 결과는 뭔 거죠? 공급량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 결과. 원인이 해당 가격이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공급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공급량이 바뀌어요. 근데 공급량이 바뀌는데 원인이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딱 유일하게 해당 가격 하나. 이번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공급의 변화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다시 당겨 오겠습니다. 세로좌표 축은 뭘 표시하죠? 가격을 표시합니다. 가로좌표 축은 뭘 표시하죠? 수량을 표시합니다. 부탁드리지만 계속 좀 해주실래요? 저는 이거 또 야간에 또 해야 돼. 그리고 내일도 또 해야 되고. 저도 지겨워.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시켰다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입에 붙을 때까지. 아셨죠? 예, 왜 또 그리는데 하나만 그려놓고 대충 넘겨도 되는데 또 그리는 이유가 그러면서 똑같이 보면서 또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공곡선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상향 곡선입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표시해요. 가격은 P0이고 수량은 Q0이고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요.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 불변이라고 치고 해당 가격이 변함이 없대요. 해당 가격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가격 이외 요인이 바뀐대요. 예를 들어 기술이 진보했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 여러분 건축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해봐요. 생산비가 올랐다고 가정해봐요.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생산비가 올라가면 공급은 준다. 생산비가 올라갔더니 공급이 줄어들게 되더라. 해당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물건값은 변함이 없는데 생산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더라. 반면에 생산비가 하락하거나 기술이 발전하거나 정부에서 그 기업한테 보조금을 줬대.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겠죠. 공급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변함이 없는데 공급량이 바뀌는 것.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공급의 변화라고 그래요. 공급의 변화.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뭐가 바뀌느냐? 공급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관계를 체킹해 보니 원인은 뭐냐? 해당 가격 이외. 결과는 뭐냐? 공급량이 바뀌었다. 얘도 공급량이 바뀌었다. 얘도 공급량이 바뀌었다. 똑같아. 둘 다 공급량이 바뀌는데 원인이 해당 가격이면 공급량이 변하고 원인이 해당 가격 이외면 공급이 변하고.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해서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 대출금리가 하락하자 주택의 공급이 늘었다면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 그런데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자 주택의 공급이 늘었다면 공급량의 변화. 이해 가셨나요? 잘 하신 겁니다. 그거 여러분 잘 체킹해 놓으십시오. 수요 공급 모두 통틀어서 해당 가격만이 곡선상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변수이고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은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따라서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걸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부른다는 걸 잊지 마셔요. 두 가지가 다 수요량이 바뀌고 공급량이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원인이 해당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 불러요. 원인이 해당 가격 이외 요인이면 그냥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거 여러분 잘 체킹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50페이지. 공급 변화 요인은 여러분 밑에 아래 있는데 그런 거 읽으시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요거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그냥 나온 김에 그림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까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 곡선이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우하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게 또 숙달이 되도록 붙어야 돼. 공급이 증가한다까지는 잘 됐는데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여러분 생산비가 올라가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좌상향으로 이동해요. 여러분 정부가 그 기업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좌상향으로 이동해요. 이해 가셨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 좌측 이동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급의 감소 좌상향 이동, 공급의 증가 우측 이동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연습할 때는 우하향 이동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한 것 중에서 방향에 관해서 아직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 51페이지. 여러분 51페이지로 가시면 공급 곡선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부동산의 공급입니다. 부동산의 공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부동산의 공급 그러면서 제가 공급 곡선의 경우를 그릴 텐데 여러분 좌표축, 세로 좌표축에 뭘 쓰기로 했죠? 가격을 쓰기로 했고 가로 좌표축에 뭘 쓰기로 했죠? 수량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 곡선을 몇 개 그릴 거냐면 제가 3개를 그려볼 겁니다. 공급 곡선을 3개를 그릴 겁니다.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한글 안 쓰고 PQ로 표시할 때가 곧 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초과정이니까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급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우상향 곡선 끄트머리를 꼭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향 그러지 말고 우상향 곡선, 우상향 모양. 그럼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입니다. 그게 기본이고 정상적인 공급 곡선인데 제가 극단적인 걸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요. 두 번째는 우상향의 모양인데 가파르게 그리고요. 세 번째는 우상향의 모양인데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얘는 공급 곡선을 제가 S1 갖다 붙이고 얘는 2, 3라고 하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물건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가격이 여기가 P0일 때 수량이 Q0였는데 가격이 올라도 수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물건값이 올랐는데도 수량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가격이 올라도 그 양을 늘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수직선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는 그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는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따라서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고 따라서 존재량 수준에서 가격이 올라도 늘릴 수 없으므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수직선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앞으로 공급 곡선이 수직이란 말은 공급량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수직선이다.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인가를 보십시오. 가격이 올라갔더니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갔더니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여러분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물건들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물건들은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을 갖게 되냐면 우상향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공급 곡선이 수직인 건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물건이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의 모양을 갖는 것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런데 얘는 공급을 이것에 비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긴 한데 늘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물건이고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쉬운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은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은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이고 수직선이고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우상향의 모양인데 가파른 건 공급이 어렵고 완만할수록 공급이 쉽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급이 쉬워질수록 공급이 쉬워질수록 급해진다고요? 완만해진다고요? 완만해진다. 어려워질수록
급해진다. 그렇다면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공급 곡선은 급해질까요? 완만해질까요? 생산비가 많이 들면 공급이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면 급해져 완만해져? 급해진다. 이해가셨어요? 다시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공급이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지면 공급 곡선이 급해질까 완만해질까? 완만해진다. 용도 전환이 쉬워질수록 공급이 쉬워져 어려워져요? 쉬워지면 완만해진다. 이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토지 말고 주택으로 가볼까요? 주택의 아까 최소 공급 시간을 1년으로 잡았다고 합시다. 주택의 최소 공급 시간이 1년이면 1년 이하는 공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6개월의 시간이 있다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거죠. 만들어서 공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규 주택은 불가능해요. 6개월에. 그러면 1년 이하의 경우는 신규 주택의 공급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2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2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주택의 공급 가능하죠. 1년 이상이니까. 그리고 20년의 시간도 주어진다 합시다. 그러면 2년의 시간과 20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둘 다 주택의 공급이 가능한데 2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공급이 더 쉬울까요? 20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쉬울까를 따져보십시오. 얘와 얘는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2년입니까? 20년입니까? 얘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서로 비교할 때 단기 공급 곡선은 가파르고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단기 공급 곡선일수록 가파르다. 장기 공급 곡선일수록 완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2년과 20년을 비교할 때 2년은 공급이 어렵고 20년은 공급이 쉬워집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장단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물건은 어떻게 되고? 수직선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되고? 우상향의 모양입니다. 공급이 쉬워질수록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집니다. 공급이 어려워질수록 네, 급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앞으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공급 가능 정도를 나타내는데 공급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고? 네, 가파르게 되고 공급이 쉬울수록 완만해진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된다? 수직선이 된다.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52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서가 제일 먼저 수요한다 그랬죠? 그 다음 공급한다 그랬죠? 그 다음 뭐에 대해서 하느냐?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쉬셨다가 52페이지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